오늘 방송을 안 키려고 했지만 켜봤어요. 그냥 켰어요. 그냥 켰어요. 할 건 없어요. 뭘 할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하려고요. 아무거나 하려고요. 그러면 일단 나무위키 들어갔어. 중국, 기타 국가, 일본, 살인, 무슨 살인 사건을 읽어볼까요? 식인이 있어? 포르말린 절임. 야, 별. 일단 식인 사건부터 읽어볼게요. 이 사진을 새 탭에서 열기하고 링크를 저장 복사해서 브라우저 이 사진은 뭔지 모르겠지만 와, 오가사와라 사건 또는 치지마 식인 사건은 1945년 2월경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근현대 전쟁 사상 유례가 없는 고의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도살해 식육으로 가공하여 조리해 먹은 사건이었으며 그 이유가 배고픔조차 아니었던 점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와. 전쟁 중 식인을 했던 부대는 이들 말고 더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도로 처참한 전황에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자들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독소전쟁 당시의 소련군도 보급, 특히 식량이 너무나도 부족한 나머지 얼어 죽은 전우의 시신을 녹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적어도 이들은 이미 죽은 시체만을 먹었지 산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잡아먹진 않았다. 이 사람들이 식인을 저지르게 강제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사진을 보시면 섬의 수비를 맡은 일본 육군 중장 타치바나 요시오, 오른쪽에 있는 분이 타치바나 요시오 씨인가 봐요. 함께 있었던 일본
해군 중장 모리쿠니조는 오른쪽에 있고 타치바나 요시오는 왼쪽에 있네요. 아닌가? 반대인가? 타치바나 요시오는 좌측에 있고 모리쿠니조는 우측에 있네요. 좌측 우측. 일본 해군 중장 모리쿠니조 그리고 그 부하들이 미군 포로를 살해해 인육을 먹고 대대원들에게도 인육을 강제로 먹인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 하급 장교들은 인육을 먹지 않았다고 상관들에게 얻어 터졌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와, 사실 전쟁 중에 고립된 부대가 식량이 부족해서 식인을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소련군도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는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따로 식인을 막기 위한 임시 자경대를 만들어야 했고, 독일 국방군 제6군도 스탈린그라드에 갇혀서 보급이 안 되자 시신을 먹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일본군 역시 기아에 허덕이다가 인육을 먹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열대 섬이라는 특수 환경에 고립되었거나 연합군에 의해 보급선이 박살나서 혹은 그 두 가지 원인이 모두 겹쳐 식량이 부족해진 것이 이유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밀리 환초 학살 사건을 들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1944년 12월 뉴기니 전선의 육군 제18군 사령부가 연합군의 인육을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아군의 인육을 먹으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병사 4명을 처벌한 것을 들 수 있다. 와, 사람을 죽이고 살해를 하고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일부러 죽였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1946년 12월 11일에 있던 극동 군사재판에서 밝혀졌다. 그래도 앞서 언급한 예시들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치치지마 식인 사건은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도축해서 먹었다는 점에서 상기의 사건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미군은 처음에는 식량 부족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나 보다고 생각했지만 상술했듯 치치지마의 일본군은 결코 식량 부족 때문에 식인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치치지마의 식량 상황은 본토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았기 때문이다. 쌀 배급량이 5호 약 902ml에서 3호 541ml로 줄기는 했다. 3호는 대충 종이컵 3잔을 쌀로 채운 것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식인할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본토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사건의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식인을 통해 수비대 장병들의 전우애와 사기를 도둑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개소리야. 사기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돋구기 위해서 사람을 먹었다고? 야, 처벌이 엄청나게 셌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고위 장교 몇몇이 인육의 술파티를 벌인 목적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어쩌면 소영웅주의나 엽기적인 호기심, 그리고 포로를 학대하는 일본의 오래된 엽기적인 군사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며, 혹은 특별한 술안주가 먹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시긴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괌에서의 재판 경과 증언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이 더 신빙성이 높다. 자세한 증언들은 괌에서 열린 이 식인종들의 군사재판을 참고하자. 군사재판 치지지마 식인사건. (1945년 3월) 이오지마의 일본 군인이 전멸하자 일본 본영은 치지지마의 다치바나 장군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제 109사단장에 임명했다. 해군도 모리 제독을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치지지마의 두 지휘관 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다치바나였고, 모리와 해군 부대는 사실상 육군의 지도를 맡고 있었다. 이 두 장군의 지휘하에서 미군 포로와 학대와 처형, 그리고 식인이라는 엽기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 외에도 마토바 스웨오 육군 소자와 요시 시즈오 해군 대자가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 이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마토바는 굉장히 거칠고 술주정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부하를 반죽음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는 성격이라 주위의 모든 장병들이 두려워했다. 실제로 마토바는 유도, 검도 등 무술이 총 10단 이상이었고, 몸집도 큰데다 성격까지 이토록 난폭함으로 주위의 장병들이 두려움은 당연지사였다. 사실 포로를 학대하거나 즉결 처형하는 경우는 당시 일본군의 일상이었다. 병사, 수병들이 사정이 열악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일본군은 병영, 악패습, 가혹행위, 구타가 참전군 군대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징 대학살처럼 점령지의 국민들을 대량 학살을 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부대의 최고 지휘관들이 관여해 손수 포로를 구타, 학대, 고문하고 인육을 먹은 사건은 치지지마를 제외하고는 달리 예가 없었다. 당연하지. 누가 고문까지는 어떻게든 뭐 이해는 갈 것 같아. 뭐 화가 났겠지. 짜증이 나고. 군은 전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포로를 구타, 학대, 고문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뭐 죽은 사람, 산 사람을 죽여서 그거를 생으로 당시 치지지마에서 벌어졌던 이 처참한 사륙을 역사가 제임스 브래들리가 정리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포로들에게는 칼, 총검으로 생긴 수많은 자상과 죽창으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 일본군은 미군 포로들을 고문하고 무자비하게 구타한 후에 참수했다. 훗날 전번 재판에서 치지지마의 군의관들은 죽은 포로의 허벅지를 자른 것을 장교들이 먹도록 강요했다고 증언했으며, 섬 수비대의 군의관들이 미군의 간과 고기를 얻으려고 포로들을 도살했다고 증언했다. 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미국이 이기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거 사건도 분명히 묻혔을 거야. 뻔하지 뭐.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 해군 통신부 수사원
마비 머숀에게 일본군은 직접 너의 무덤을 파고 그 앞에 가서 서라고 명령했다. 그 뒤에 그의 눈을 가리고 칼로 참수하기 위해 머숀을 무릎 꿇게 한 뒤 참수했다. 전쟁 범죄 재판에서 이와카라는 이름의 일본 군인이 증언하기를 미 해군 포로를 참수하기 위해 칼로 내리쳤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와, 끔찍하다. 미군은 결국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보하여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들은 일본 육해군에게 끔찍한 만행을 당한 끝에 살해되었고, 일본군은 살해된 사람을 요리로 만들어 잡아먹었으며,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은 육군에서는 타치바나 장군과 미토바 소자, 해군은 모리 제독과 요시 대자라며 관매 군사재판에 이들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 시긴 사건에 연루되었던 일본 육해군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졌다. 5월부터 9월까지 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치지지마 관련 사건의 피고는 타치바나 장군 이하 25명이었다. 그 외에도 트럭섬에서 자행된 포로 생체 해부 등 중부 태평양 각지의 만행에 연관된 전쟁 범죄 용의자는 63명에 달했다. 참고로 잠시만요. 뒤로 복사. 잠시만요. 붙여넣기. 이 사진은 당시 사건을 신문으로 내보냈던 사건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에 기사의 제목에서 식인을 뜻하는 칸니발리즘이 칸나빌리즘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이런 인간 말종들의 처참한 재판 내용은 당연히 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었고, 미군 신문인 괌 뉴스에서 연일 카니발리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도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군 본토 신문에도 발행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신문에서 사라졌다. 이상하게 생각한 호리에가 왜 신문에서 이 기사가 사라졌는지 미군 측에게 문의하자 상부 명령으로 기사의 게재가 금지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휴, 또 입막음 당했구만. 아이고, 재판장인 라디바노드 8 검사인 아서 로빈슨 해군 소장은 타치바나 중장, 미토바 소자, 이토 중자, 요시 대자, 나카지마 대위에게 포로 살해와 시체 훼손 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기소에 사형을 선고하였고, 가토 대자, 야마시타 대위, 토키 대위, 사토 대위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모리 중장은 이 사건으로 종신형에 처해졌다가 이후 남방작전 당시에 네덜란드 포로 확살죄를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갔던 사실이 밝혀져서 네덜란드 측에 다시 기소되어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타치바나의 명령에 따라 미토바가 처형한 미군 포로의 처리에 대해 구두로 명령이 내려졌다.
괌 군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당시의 명령은 다음과 같다. 대대는 처형된 미 해군 조종사의 인육을 먹을 것. 칸무리 중위는 그 인육의 배급을 담당할 것. 사카베 군의관은 처형에 입회하여 장기를 적출할 것. 토 나와. 끔찍하다. 증언에 따르면 타치바나는 미군의 손발 고기와 내장을 먹고서 이거 맛있다 한 접시 추가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참, 지옥에 가서 지살 뜯어먹고 앉아있네. 아이고. 사카베 군의관에게 타치바나가 젓가락으로 인육을 집어들어 먹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대충 씹는 흉내를 내던 사카베는 화장실로 가서 곧장 토해냈다고 한다. 와. 잠시만요. 사진. 너무 토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사건 당시 범인이었던 타치바나 소인가? 그 사람이 잡혀가는 사진인가봐요. 정확히는 읽어봐야 알아요. 네, 이 사진은 재판장에서 타치바나 장군과 모리 제독의 사진인가봐요. 모리 제독 타치바나 장군 사진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리 너무 끔찍하다. 제가 이쪽에 띄운 사진은 타치바나 장군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외국인 양옆에 서 있고 끌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리 제독이라는 사람이라네요. 타치바나 요시오가 비만이었고 참네. 살다가 전쟁 중 군인이 비만인 게 말이 돼? 와. 일본군이 머물고 있던 방공호사에 사케를 포함한 많은 양의 식량이 있어 식량 부족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결국 모든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타치바나 요시오 장군 외 4명은 포로 살해 및 시체 훼손의 혐의가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치지지마에 주둔한 해군 최선임자였던 모리쿠니조 제독을 포함한 다수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대요. 와.
선고받은 자들 중 타치바나 요시오를 포함한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심한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들 중 2명은 사형 집행 이전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성을 한 나카지마 노부루는 덜 맞았다고 한다. 그나마 반성을 했다네요. 반성을 하긴 뭐래. 그냥 하는 척 했겠지. 자꾸 때리니까. 피해자가 8명이나 있어요. 피해자가 8명이나 있고 생존자는 1명, 2명, 3명, 3명이 다인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진짜 지옥 가서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일본 측 주장,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건지 단순하게 오가사와라 사건이라고만 부른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 하링골 전투를 노무난 사건으로 축소한다든지, 일본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외부 링크의 글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위키 내에서도 최소 2명 이상 먹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음에도 정황 증언이 있는 치지아 코우겐의 증언만을 들먹이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대요. 와, 참 양심도 없다. 아휴, 끔찍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 조상이 진짜 이런 짓을 저지른다? 와, 살아서 뭐해. 그나마 사가와 이세이는 정신질환자 취급받아 풀려났고, 지금 봐도 책임 능력과 별도로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은 한눈에 알 수 있지만, 타치바나는 누가 봐도 명백한 100% 정상인이었다. 진짜 정신병자라면 미군도 정신병에 넣었겠지. 사형시키지는 않았다. 정말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짓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건 정말 아니야.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또 읽을 만한 게 소년 납치 포르말린 절임 사건, 이걸 볼까? 브라우저. 이 사진은 소년을 납치해 포르말린에 절인 범인의 모습이라네요. 일본에서 실종된 소년이 살해되어 포르말린에 절여진 채로 발견된 사건. 정말. 1957년 4월 2일 프로레슬러 키요미기와 우메 유키의 장남
목욕탕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틀 후 범인으로부터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오후 4시까지 츠루가시마역에 115만 엔을 준비해 기다리라는 협박장을 받는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한 뒤 돈을 준비해 역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납치당한 소년도 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년의 동급생으로부터 목욕탕에서 소년과 25살 전후의 남자가 함께 나갔다는 목격 제보를 얻었으나 특정한 몽타주를 따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일주일이 지나 한 남자가 체포되었는데 프로 바둑기사 하야시 유타로의 장남 하야시 쿠니타로였다. 실제 사건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었으나 어째서인지 후에 매스컴 등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실명이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도 실명은 언급이 없고 하야시 유타로의 장남 X라고 나와 있었다. 물론 사건 당시 성인이라 이미 실명이 공개된 관계로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6세 1931년생이었다. 환자가 수상하다는 정신병원에 제보를 받고 집을 수사한 결과 토막난 후 포르말린에 절여진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납치되었던 소년의 시체로 확인되었다. 쿠니타로는 살인 전부터 소년과 아는 사이였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이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짓을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범하려 했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때려 죽였다. 살해 후 시체를 토막내고 4개의 용기에 포르말린을 부은 뒤 자른 토막을 넣어 보관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매일 밤 그것들을 꺼내 바라보았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장은 큰 의미 없이 보낸 거라고 한다. 범인은 일기도 썼는데 결국 찾고 있었던 이상적인 소년을 발견했다. 용기에 들어간 그 아이는 봐도 질리지 않는다. 포르말린에 절여진 그 아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귀엽다는 등의 정신나간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포된 후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1958년에 징역 10년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고 복역한 후 1968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납치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기다가 사람을 포르말린에 절였어. 근데 10년밖에 안 나와. 고작 10년밖에 안 나왔어요. 야, 참 일본도 막 나가는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아. 내가 보기엔. 다음은 후지사와 악마 퇴치 토막 살인 사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987년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래요. 이거는 사진이 없으므로 그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987년 2월 25일 어떤 신고를 받은 후지사와 키타가 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한 아파트 방에 들어서자
방에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음악을 들으며 두 명의 남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남성의 시체를 일사불란하게 해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들이 말을 걸어도 시체의 해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악마를 쫓고 있다고 중얼거리듯 반복할 뿐이었다. 시체는 머리와 다리가 절단되어 있었으며 뼈에서 대부분의 인육이 칼로 섬세하게 잘려져 부엌 배수구에 쌓여 있었고 방에는 내장과 살점들이 흩어져 있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이 사건의 관련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모데기 마사히로, 당시 32살 남성 락밴드의 리더래요. 범인 스즈키 마사토, 당시 39살 남성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네요. 공범 모데키 미유키, 당시 27살 여성 피해자의 부인이자 간호사라고 하네요. 피해자 마사히로는 30살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가업인 빌딩 청소를 돕는다는 약속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여 1983년 밴드를 결성해 데뷔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해체할 때까지 2장의 싱글과 1장의 LP를 냈다. 이들은 미군 캠프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라이브 하우스 등지에서 활동하였는데 붕괴 직전에 가족이 선사한 눈물의 충격작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마누라로부터 달아난 아버지, 조부모, 자퇴한 아들과 딸이라는 코믹한 콩가루의 가족 컨셉으로 활동한 밴드였다. 멤버 5명 전원이 남자인데 각각 키보드는 할아버지, 기타는 할머니, 보컬은 아빠, 베이스는 아들, 드럼은 딸 역할로 분장했다. 마사히로는 팀의 리더로 파트는 드럼 및 작곡 작사였으며 딸 역할이었다. 이러한 컨셉 때문에 이들은 일본의 잭슨 5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데뷔 후 얼마 동안은 큰 인기를 누렸다. 이렇듯 성실한 성격의 마사히로는 불행하게도 인복이 박했는데 행실이 불량한 사촌형인 미사토와 절친하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마사토가 오야마 네즈노미 미코토의 신시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 입회했을 때 따라 들어갈 정도로 마사토에 대한 마사히로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한편 마사히로의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마사히로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미유키를 알게 되고 결혼까지 이어진다. 마사히로는 부부는 본가에 신혼집을 차리고 별 문제 없이 화목한 생활을 이뤘고 이 시기에 마사토는 사이타마로 거주지를 옮긴다. 마사토를 절대 신뢰하던 마사히로는 밴드 문제를 상담했는데 이때 상술한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맛이 간 상태였던 마사토가 조언이랍시고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나에게 신이 내렸다. 이 세상은 악마뿐이다. 악마를 쫓을 구세의 곡을 만들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마사히로는 아무리 절친한 마사토의 말이라고 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구세의 곡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곧바로 곡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마사히로의 밴드 동료들은 마사토가 정상이 아닌 인물임을 증시 파악하고 어떻게든 마사히로 부부를 마사토와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으나 두 사람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이후 마사히로 부부는 아예 거처를 후지사와에 있던 마사토의 아파트로 옮겼다. 마사히로가 작곡 중인 구세의 곡을 들은 밴드 동료들은 단순히
있다는 인상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사토는 멋지다고 괴성을 외치며 울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사토의 아파트에서 거의 반감금 상태로 지내다 보니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주일이 경과됐을 때까지도 곡이 완성되지 못하자 마사토는 너에게 악마가 씌었다라며 주장하며 악마 퇴치에 들어간다. 마사토와 미유키는 마사히로를 세워놓고 마주보기 싸움 등의 괴상한 기행을 했지만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악마를 쫓아내려면 육체를 죽여야 한다며 2월 22일 미유키와 협력하여 마사토는 마사히로를 교살한다. 그 후 마사토와 미유키는 구세의 곡을 들으며 악마를 쫓는 의식이라며 시체를 해체하고 살점들을 소금으로 정성스럽게 닦기까지 했다. 와... 요코하마 지검은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고 두 사람을 기소하였다.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마사토에게 징역 14년, 미유키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어. 사람 한 명이 죽어서 살점이 소금으로 닦이고 마사토는 항소했으나 도쿄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미유키는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와. 여러분은 사람 죽이고 사람을 땅에 묻고 뭐 그런 사람을 해체하고 그런 잔인한 일은 하지 말아요.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사람을 손으로 해치지만 말아줘. 너무 끔찍해. 이상형 월드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뭘 할까요?
푸른 월드컵 이걸 할까? 잡지식 월드컵 푸른 월드컵 잡지식 월드컵 응? 행운으로 검색할까? 행운 월드컵? 행운 이상형 월드컵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11강밖에 없어? 11강이라도 하지 뭐. 룰렛 원했는데 원하는 거 나왔어? 근데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찾고 있던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찾으면 뭐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 귀엽네. 꿈은 이루어진다. 제 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되도록이면 안 다치고 그리고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꿈이야. 진흙이 3분의 2인 길을 걸을 때 핸드폰 보고 걸었는데 안 밟았어? 아무거나 뽑았는데 1등 뽑아. 와. 그러면 로또나 그 금융복권에도 1등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좋은데? 좋은데? 기상청이 비 안 온다 했는데 혹시 몰라서 우산 챙김. 공부 안 했는데 100점. 우산 챙기면 비가 온다는 거잖아, 반드시. 우산을 안 챙기면 비가 반드시 안 와. 오, 좋아. 공부 안 했는데 100점. 근데 나는 100점을 맞을 일이 없어. 시험을 볼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산. 우산. 쌍란.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서비스? 쌍라는 뭐 가끔씩 보는 거니까. 근데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서비스를 준다? 이거는 단골 정해졌지 뭐. 단골이지. 로또 당첨. 부전승? 로또 당첨. 로또 당첨.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서비스. 이건 계란말이밖에 서비스 안 주잖아. 튀김 3개 뭐 이런 거밖에 안 주실 거 아니야. 어묵 국물 서비스로. 떡볶이 시켰는데 어묵 국물. 드디어 로또. 이건 로또가 1등이지 뭐. 기상청이 비 안 온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우산 챙김. 룰렛 돌렸는데 원하는 거 나옴. 그냥 비 오면 맞으면 돼요. 뭐 머리 빠지는 거 뭐. 룰렛 돌렸는데 원하는 거 나와? 아무거나 뽑았는데 1등 뽑아. 아, 이것도 로또랑 관련된 거잖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엄청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엄청 능력 좋은 남자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응? 결혼밖에 없네. 아 정말. 생각했는데 내 꿈은 결혼밖에 없네. 아무거나 뽑았는데 1등 뽑음. 아 근데 이거는 뽑기를 통해서만 1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복권을 긁는다고 1등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지. 오, 좋은데? 드디어 로또 당첨. 로또 당첨. 이게 한 번만 당첨되는 건지 연달아서 계속 당첨될 수 있는 건지가 문제인데, 연달아서 계속 당첨된다면 이렇게 돈을 버는 재미가 있을까? 어차피 로또 사면 당첨되잖아요. 이건 재미가 없어 사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른 사람 소원 이루어지게 하고 대가도 안 받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이러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룰렛 돌렸는데 원하는 거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암이나 백혈병 걸린 소아암 환자가 있어. 근데 내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 능력을 써서 걔의 백혈병이나 소아암을 아예 치료해버렸어. 그랬더니 막 거기에 부모님이 막 고맙다고 막 선물들을 한 바가지 막 사와 막. 룰렛 돌렸는데 원하는 거 나와? 근데 이거는 시스템상 오류라 그러면 어떡해?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스템상 오류입니다. 막 그러면서 5,000원 할인 쿠폰 막 이런 거 주고 1,000원 할인 쿠폰. 만원, 아니 10만원 이상 써야지만 1,000원이 할인되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아, 이게 진짜 능력이 끝내줄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와, 이거 봐봐. 사람들 로또 당첨? 이거 2개밖에 없잖아. 다 꿈은 이루어진다 골랐어. 사소한 행운 월드컵. 오, 이것도 좋은데? 사소한 행운? 16강 할게요. 개똥피암. 비 오는 날에 양말 안 젖어. 근데 개똥을 밟으면 기분이 찝찝해. 비 오는 날 양말이 젖으면 기분이 찝찝해. 둘 다 찝찝한데. 비 오는 날 양말 젖으면 뭐 양말 벗으면 되지. 개똥? 근데 개똥은 진짜 이건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워. 진짜 그날은 하루 망가뜨린 거야. 하루 망했어. 신발 빡빡 닦고 다음날 나가야 돼. 알바 합격. 짠돌이 친구가 밥 사줘? 짠돌이잖아. 평생 친구가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 야, 나는 이거 고를래요. 짠돌이가 밥을 사준다고? 주식이 올라? 제가 코카콜라를 한 8만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주식이 이걸 고르면 주식이 오른다는 거잖아. 눈이 뒤집혔어. 개쩌는 아이디어 생각나. 근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까먹어.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ADHD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방 까먹는다. 이거는 쓸모가 없다. 내가 메모장을 설치한 이유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자꾸 잊어버려. 뭘 생각하면 금방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쓰게 돼. 메모를 하게 돼. 이벤트 당첨돼. 이거는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는 글쎄, 아이디어는 자주 생각나는 거라서 나는
자주 메모장을 연다. 롤 승리, 파선생 잡음. 근데 내가 롤을 못하거든요. 롤을 내가 언젠가 한 번 들어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아이디도 아니었어. PC방에서 한 거였어. PC방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했나? 아니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였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거기서 개발렸어. 진짜 여기 막 나오잖아? 나오면 진짜 두드려 맞고. 아, 진짜 열심히 두드려 맞았어요. 나 그래서 롤이 싫어. 누가 나보고 롤을 할래? 엄청 싫어하는 거 먹을래? 그러면 고민 좀 하다가 싫어하는 거 먹을래요. 모기 잡음, 내기 승리. 내기에 돈을 걸었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걸었어. 모기를 잡았어. 그냥 잡기만 한 거야. 나는 모기 잡은 사람 됐어. 내기 승리. 이거 고를게요. 침대 정리하고 잤는데 이불 안 망가지고. 진짜 이불은 잘 때마다 망가지는 것 같아. 개꿀잠.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진짜 개꿀잠은 쉽지가 않아. 침대 정리하고 잤는데 이불 안 망가졌어? 이거는 뭐 아침에 다시 정리하면 되지. 망가지면. 개꿀잠? 이거는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이어트 성공? 내가 살을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이어트 손쉽게 되는 거잖아. 버튼 딸깍하고 누르면 짠돌이 친구가 밥 사줘. 밥을 평생 생전 한 번 안 사주던 친구인데 나한테 밥을 사줬어? 죽을 날이 다가온 거지. 그런 거야. 주식 오름. 다이어트 성공. 돈이냐? 건강이냐? 근데 주식이 올라봤자 많이 오르면 뭐 2,000원 올랐겠지 뭐. 이게 주식을 많이 사두면 많이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적게 사잖아요. 그럼 개미 눈금만큼 올라요. 이건 차이가 없어. 다이어트 성공. 진짜 꿈이다 꿈. 개똥 피암 이벤트 당첨됨. 개똥은 그날 하루 인생을 망친 거고, 이벤트 당첨은 그날 하루 축복받은 거야. 행운이야 행운. 내기 승리 개꿀잠. 뭘 비교해. 짠돌이 친구가 밥 사줌 개꿀잠. 이거 어려운데. 짠돌이 친구가 평생을 밥을 한 번을 안 샀어. 근데 이거를 고르면 친구가 밥을 한 번 사줘. 진짜 한 번도 못 얻어먹은 친구였어. 결혼식에서조차 축의금만 주고 밥은 못 얻어먹고 왔어. 개꿀잠. 진짜 숙면이란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잠을 진짜 한 번만 못 잡아. 진짜 자꾸 깨고 도중에 깨고 또 갑자기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핸드폰을 하게 돼. 그래서 핸드폰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또 잠이 다 깨버려. 가만히 있어야 돼. 자려면. 개꿀잠 선택할게요.
다이어트 성공. 이벤트 당첨됨. 이벤트?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다이어트? 이거는 딸깍하면 다이어트가 성공되는 건데. 딸깍? 이거는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개꿀잠. 다이어트 성공. 아, 잠을 포기하냐? 내 건강을 포기하냐? 아, 뭘 골라야 돼? 여러분은 뭘 고를 것 같아요? 뭘 고르실 것 같나요? 오. 다행이야. 누군가 보고 있어. 개꿀잠. 다이어트 성공. 개꿀잠. 다이어트 성공. 뭘 골라야 돼? 평생 그냥 불면증을 달고 살면 돼. 다이어트? 평생 건강 망치는 거. 계속 살찌는 거지. 아, 그럼 고지혈증으로 죽어. 굴러가려고? 다이어트. 뭘 물어. 다이어트지 뭘 물어. 그러면 이만 종료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뭔가를 읽어보고 종료를 할까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이거는 또 뭔 사건이야? 어우, 와, 정말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이뻐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복사.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 브라우저. 붙여넣기. 확인. 아, 정말 피해자 얼굴이 너무 이뻐요. 아, 정말 안타깝다. 아, 정말 개새끼들. 아, 씨. 이놈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돼. 1988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1월 5일까지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15세에서 18세 남성 비행 청소년들이 주 2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후루타 준코를 납치한 뒤 감금하며 온갖 가혹행위와 고문,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방치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콘크리트 등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유기하여 은폐한 사건이다. 20세기 일본에서 쇼와 시대의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나고야 아베쿠 살인사건의 악몽이 이쪽으로 뒤집어질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청소년 범죄로 꼽히며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역대 최악의 청소년 범죄 하나로 꼽히는 끔찍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7년이나 지났지만 청소년이 저질렀다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끔찍한 범행과 더불어 사법당국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사건이다. 더불어 쇼와 시대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후루타 준코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44일 동안의 지옥사건이라고도 불린다. 피해자 후루타 준코 당시 17세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미나미 가와사키 소제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1989년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전 판매점에 취직할 예정이었다. 평소에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고등학교 글쓰기 시간에 제출한 에세이에서는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 도쿄에 나만의 콘도를 사고 싶다고 서술했던 꿈 많고 활기찬 어느 소녀였다. 평소에도 밝고 명랑한 성격과 예쁜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며 그녀의 친구들도 준코는 반드시 아이돌 가수로 성공할 것이라고 여길 만큼 성실하고 매력적인 학생이라고 한다. 재판에서 공개된 범행이 워낙 끔찍했던지라 세상에 알려진 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인터넷 등지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범행들도 많이 적혀있다. 인터넷에 적혀있는 글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곤란하고, 와전된 범행 루머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래의 서술한 내용은 헤이색이 판결문에서 공개한 내용만을 담았다. 직경 60cm, 높이 90cm의 드럼통에 키 165cm인 사건 피해자가 웅크린 채 콘크리트에 묻혀 있었다. 콘크리트를 깨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시신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는 수사관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자식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사람을 그대로 통조림으로 만든 듯한 상태까지 부패가 진행됐지만 온몸에 구타를 당해 피부색은 얼굴뿐만 아니라 온통 검은색이었다고 한다. 이미 사망 전부터 심각하게 손상된 준코의 안면은 사망 당시에도 심하게 함몰 및 변형이 되어 있었고, 이후 사건이 흐르면서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었던 터라 외관만으로는 시신원 확인이 불가했지만, 손상된 시신에 남아있던 지물과 치열을 조합하고 머리카락의 DNA 등을 검사한 결과 1988년 11월 25일 밤에 아르바이트 후 귀가 도중에 행방불명된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타카스 1번지에 거주했으며 현립 야사오 미나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당시 17세의 후루타 준코임이 확인되었다. 당시 피해 여고생은 가해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고문들과 폭행들을 당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 상태는 무척이나 참혹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 발견 시점에는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건 수습을 맡은 형사들조차 구토하고 기절하거나 경악할 만큼,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 참혹하여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준코의 부모님은 당시 준코가 야사오시 시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뒤 귀가하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준코의 부모님은 준코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며 이를 쉬면서까지 준코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실종된 지 4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찾은 준코는 납치되어 각종 폭행과 온갖 고문에 시달리다가 끝내 고통스럽게 살해당했고, 준코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한 것도 모자라 참혹하게 변해버린 준코의 시신을 마주해야만 했다. 준짱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재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팠죠. 괴로웠죠.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하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밝았던 준짱, 문화를 모두와 만든 하피는 정말 잘 어울렸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준짱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없어진 평화로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인이 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준짱을 생각하며 힘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졸업장을 들고 와주셨다고 하네요. 이로써 3학년 8반 47명은 전원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짱, 이제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요. 편히 잠드세요. 잘가 준짱. 야사오 미나미 교고 3학년 8반 1동.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아,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야, 자식이 저지른 범죄를 알게 된 히로시의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집과 자산을 정리해 5천만 엔을 준코의 부모에게 거절했다고 한다.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기에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히로시의 부모로서 돈이 사죄가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죄할 방법이 그것뿐이었기에 그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준코가 유가족에게 거절당했지만 다른 가해자 가족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과 위로를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가해자 가족 중 그나마 정상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준코가 감금된 장소를 제공한 미나토 신지의 부모는 여학생이 2층에 있는 걸 오랜 기간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돌려보내기 위해 그나마 회유를 하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 아들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턴 준코가 집에 돌아갔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건이 밝혀지고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방의 바닥과 커튼, 베란다 벽 등이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어머니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집안엔 어떠한 증거도 안 남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진짜로 몰랐을지는 본인들만 알 것이다. 와, 이 엄마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고 치운 거야. 그냥 아들이 때리고 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한들 모를 리 없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모를 리 없어. 알고 있었어. 설령 피해자가 생전에 불량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도 않지만 실제로 준코는 살아생전 모범생이었는데도 아무 잘못도 없이 온갖 고문에 고통스럽게 시달리다가 끝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데도 각 기자들은 억울하게 죽은 준코에 대한 잘못된 기사들을 올려서 준코가 각종 유언비어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야, 덧붙여 준코는 범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교제를 전제로 한 스토킹을 집요하게 당하고 있었으며 이 남자가 가해자 일행에게 정보를 주고 준코를 협박했고 가해자들은 계획적 범행인 것이 탄로날 수 있음을 두려워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설에 대한 근거로 범인들은 평소 강간에 쓰던 차를 쓰지 않아 준코를 협박할 자신이 있어 보였다는 점, 준코의 집 근처가 인적이 드문 창고 앞이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4년 뒤인 1992년에 일어난 이치가와 4인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세키 테루이코는 이 사건들의 범인이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나의 범행은 별거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범행 수위와 별개로 한 명이 살해된 것과 달리 이치가와 4인 가족 살인사건은 여러 사람이 살해당했고 무엇보다 범행 당시 타루이코가 만 19세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 19일 얕잘없이 사형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법률상 나가야마 기준에 따라 3명 이상 살해할 시 어지간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다. 와, 참. 추가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사건도 발생했다.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범인이 미성년자 소년들이었다면 옆 동네는 20대 청년 남성이 감행했다는 점이 있다. 두 사건의 범인은 모두 재판 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 다만 차이는 미야자키는 2008년에 사형당한 반면 이 사건의 범인들은 당시 청소년이었다 보니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쇼와 시대에 극단적인 살인사건이 총 2번 발생한 셈이며 이 때문에 무고한 소녀 5명이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대한민국에서도 사건 직후 심해지는 일본의 소년 범죄에 대한 기사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실 형사의 말실수로 우연한 계기로 범인들이 자백해서 말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진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공구리 문서에 나와 있듯이 콘크리트로 시체를 매장해도 악취가 나므로 시신 자체는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가해자 검거는커녕 피해자 신원 확인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기타 죄책을 감안해도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엔자이와 직접적으로 유사하진 않더라도 일종의 병폐이고 소년범이라고 해도 과도한 선처를 한 점을 보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사 사형이나 이에 준한 극형이 나올 성질의 범행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양형 이유 등을 살펴보면 일단 도쿄지방검찰청은 미야노 히로시로부터 와타나베 야스시까지 총 4인을 상호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외설 목적의 유괴, 약취, 감금, 강간, 시체 유기 등을 각 죄로 피고인들이 가정 형편에 있어서 불우하게 성장했음을 감안해도 일본 소년범죄 사상 보기 드문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잔악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 라면서 피고인 히로시를 주범으로 공소사건의 발단을 만든 배우라며 무기징역을 오구라 유주르를 마야노 히로시의 측근으로서 마야노 히로시의 버금가는 지위로 하여금 공소사건을 주동해
종국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라며 징역 13년을 와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13년이 말이 돼요? 나 이해가 안 가. 미나토 신지와 와타나베 야스시는 준코에 대한 범행을 가담했지만 피고인 A와 B의 주도하에서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참작해 각 부정기억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형의 형을 법원에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로 인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이르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또한 반인륜적이어서 형사 책임을 무겁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에 의한 집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인 사태에 놓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립 판단을 하지 못해 불행한 측면에 빠졌음을 감안하고 말이 돼? 와, 소년 A는 무기징역에서 감경되어 17년, 소년 B에게 장기 10년. 소년 A는 마야노 히로시를 말하는 것 같고요. 소년 B는 오구라 유즈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소년 C에게 장기 6년, 소년 C는 미나토 신지, 소년 D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대요. 소년 D는 와타나베 야스시. 와, 정말 이 사람들은 평생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죽어서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 정말 와, 끔찍하다. 심지어 돈을 받고 범인들을 변호해주겠다고 자청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와. 도쿄지검은 A, B, C, D의 4피고인 전원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소년 범죄 형사재판에서 검찰층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피고인 소년 B의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호소하고 1990년 8월 2일 검찰층의 항소에 대항하는 형태로 도쿄 고제에 항소했다. 같은 날 피고인 소년 C의 변호인 역시 살해 유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도쿄 고제에 항소했다. 한편 이날까지 소년 A와 소년 D 양 피고인 및 각각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들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양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은 소멸했다. 2심 도쿄 고등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반성? 웃기지도 않아? 얘네들이 반성을 했대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떵떵거리면서 살걸?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때 사람을 죽였어. 여자 하나를 죽였는데 완전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자랑을 하고 다닐걸? 재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들 위에도 가담한 100여 명의 가해자가 더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부분 약식 절차로 처분돼 가볍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들은 소년법이 없었다면 사형이 선고되었을 자들이었다. 와. 당시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서도 중코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가 죽는다는 생각조차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A는 중코는 단지 운이 없어서 바보같이 잡혔던 것 뿐이다 라고 말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가면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라고 하고 망언까지 퍼부었다. 게다가 그는 눈물을 흘리긴 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병신같이 잡혀버린 나 자신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 눈물이었다는 말도 있다. 와. 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다만 소년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일본 사법부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판사들이 사형 판결까지 나올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도 있긴 하다. 다수를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혹은 살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살인은 사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그 외의 살인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사형 선고를 회피하거나 주범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본 사법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20년 이상 선고가 불가능한 소년법의 적용과 더불어 A에게만 엄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와. 2010년 1월 29일 한국의 네이버 카페에서는 너무 흥분해서 영어가 나왔네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 다룬 기사에 대한 글을 보고 흥분한 사람이 댓글을 썼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그 사람이 댓글에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약한 여자애를 저렇게 조져나? 소년 A가 뉘우칠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라고 쓴 걸 보면 이 사건으로 보인다. 나 참.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나 참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10년 단기 5년, 장기 9년, 단기 5년, 장기 7년, 단기 5년. 와. 제일 많이 받은 게 장기 징역 20년이야. 소년 A. 제일 잔인하게 한 사람이 20년 받았어, 겨우. 와, 씨. 저는 여기서 이만 방송을 끝내도록 할게요. 충격받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